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사는 환갑이 넘은 할아버지입니다. 지금은 잠시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미국에 자식과 손주들이 다 있습니다. 아내도 미국에 있고요. 30년 만에 한국에 왔어요. 정말 천지가 개벽한다는 게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인가 싶을 정도로 한국은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 강산이 3번이나 변할 시간이니 천지가 개벽할 만하기도 하죠. 30년 동안 왜 한국을 오지 못했는지, 그리고 30년 만에 온 이유는 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꽤나 긴 이야기가 될 것 같네요. 하지만 지루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 인생이 꽤 파란만장했거든요. 저는 어린 시절 참 힘들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남자로 태어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물론 여자로 태어난다고 더 쉽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요. 온 집안의 기대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나를 위해 희생하는 가족들, 그 기대에 부응해서 공부도 잘해야 하고 취직도 잘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조금만 힘들다는 소리가 나와도 다들 저에게 이랬습니다. 네가 뭐가 힘들어? 너는 나랑 네 누이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공부만 하면 되는데 그게 힘들어? 어? 이게 아주 배가 불렀지. 누이를 봐라. 네가 힘든 건지.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누이를 보면 저는 정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누이는 중학교도 채 나오지 못하고 낮밤 가리지 않고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 집의 생활비와 저의 학비를 벌었거든요. 제가 어떻게 그런 누이를 보고 힘들다는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면 사람도 아니죠. 그래도 힘들기는 했습니다. 어딘가에 투정을 할 수도 없고 힘들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없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나도 공부가 힘들고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이 너무 힘들고 온 가족이 나만 바라보는 것도 힘든데 말이죠. 저는 그때 어렸으니까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무사히 대학에 갔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다는 학교를 붙은 그날 어깨 한쪽에 짐을 조금 내려놓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했다는 생각에 참 다행이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이 더더욱 기억에 남는 건 바로 누이의 눈물을 봤기 때문이었어요. 나는 네가 해낼 줄 알았어. 내가 간 거 같이 기쁘다. 누이가 나 학교 보내준 거니까 누이가 간 게 맞지.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 너무 고맙다. 고마워. 누이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제 손과 얼굴을 한참이나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누이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간은 저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있었던 거라고 나중에 아버지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누이는 정말로 자신의 인생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것 같네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왜 내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전의 일들은 까먹게 되고 그런 법이요. 저도 그랬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고 연애를 하고 그러면서 저희 가족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 왔던 것 같아요. 너는 어디 사는데? 나? 삼성동. 와, 비싼 동네 사네. 그래, 딱 봐도 좀 태가 나 보이더라. 그런 거짓말도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 동기들은 제가 조금 사는 집 자식이었다고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치기 어린 마음에 거짓말도 참 많이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부끄러운 기억입니다. 하지만 정말 부끄러운 기억은 따로 있어요. 동서가 누구셔? 아는 분이셔? 하루는 누이가 학교 앞으로 저를 찾아온 적이 있어요. 당시에 첫 조카를 낳아서 아기를 업은 태였던 누이는 누가 봐도 허름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시 학교의 동기들에게 잘 사는 척을 하고 있을 때였잖아요. 저는 누이가 부끄러웠어요. 아니, 모르는 사람인데? 내 이름을 어떻게 아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누이를 확 지나쳐갔습니다. 지금도 그때만 떠올리면 낯이 다 화끈거려요.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말이죠. 누이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얼마나 슬프고 서러웠을지만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립니다. 그 이후로 누이는 학교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가도 되냐고 꼭 연락을 했고요.
저도 당시에는 그런 누이를 보면서 미안하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그 미안하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는 뭐가 그렇게 다 힘들고 생각이 많았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미안한 건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 건데 말이죠. 그렇게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결혼하자. 연애를 1년쯤 했을 때였나? 아내가 먼저 저에게 청혼했습니다. 저는 물론 거절했어요. 나 아직 너무 일러. 1년 만났으면 오래 만난 건데 뭐가 이러다는 거야? 결혼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나는 아직 집을 살 수도 없고 그리고 나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이 있는데 이렇게 취직하자마자 홀랑 결혼은 못해.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내의 집이 그렇게 부자인지 몰랐거든요. 아내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했습니다. 비싼 옷을 입고 다니거나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아내의 집에 처음 인사를 하러 간 날 벌어진 입을 한동안 다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부자라고 왜 말 안 했어? 뭐 그걸 굳이 말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집 부자다 하는 것도 웃기잖아. 자랑 같고. 그리고 나는 우리 집 부자인 줄 몰랐던 오빠가 좋은데? 뭐 지금 생각해보면 일종의 테스트였던 것 같기도 하네요. 하도 집안에 돈만 보고 아내에게 접근해온 남자가 많았기 때문에 아내로서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나는 자네가 마음에 드네. 그게 굉장히 의외였어요. 사실 인사를 하러 들어갈 때 이건 무조건 반대다 하는 생각만 했거든요. 이런 부잣집에서 저 같은 집안을 가진 남자에게 딸을 줄 리 있겠냐고요. 하지만 그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인물이 너무 좋네. 우리 영은이가 왜 그렇게 알아누웠는지 알겠어. 장인어른도 장모님도 저를 굉장히 반겨주셨어요. 나중에 여쭤본 적이 있는데 본인들은 그냥 제 첫인상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남자가 너무 고생 없이 크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에게는 참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지금은 다 돌아가셨지만요. 결혼은 아주 속전속결로 진행되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저는 누이와 부모님 속을 썩이는 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 저 같은 불효자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래, 하나 있는 아들 보내는 건데. 그냥 그 집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마세요. 안 하는 이만 못한 것만 해서 보내느니 안 하는 게 낫다고 제가 몇 번이나 말해요. 하고 싶다고 해서 기어코 제 면을 깎으셔야겠어요? 그냥 하지 말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시고 그 집에서 주는 것만 받으시면 된다고요. 뭐 이렇게 고집들을 부려. 여러분이 들으시기에도 제가 정말 못난 자식이고 못난 동생이죠.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여전히 참 후회가 됩니다. 그때 그러지 말걸 하고 말이죠. 아, 세월이 지났으니 더더욱 후회되는 거겠네요. 이제는 더 이상 죄송하다고 사죄드릴 부모님도 안 계시니 말입니다.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정말 진리인 것 같아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저희 집에 해주신 건 참 많았습니다. 우선 부모님이 사시는 집을 새로 해주셨고 당시에 누이는 장사를 했는데 그 가게가 남의 건물에 새들어 살던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게를 그냥 사주셨어요. 누이 명의로 말이죠. 감사하긴 한데 이런 걸 받아도 되는 건지. 저희 부모님은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주세요. 나한테까지 안 그래도 되는데. 이 사람이 우리 누이가 나 다 키웠다는 말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받으실 자격 충분하세요. 받아주세요. 그날 아내가 돌아가고 나서 누이가 제 손을 잡고 울었던 것 같아요. 고맙다, 고마워 하면서 말이죠. 저는 표현이 서툴러서 그런 누이를 앞에 두고도 다른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민망해서 머리를 긁적이는 것 말고는 말이죠. 지금에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는 그때 제 할 노릇을 다 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 빚은 다 갚았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안에 매여 있지 않아도 된다. 뭐 이렇게 말입니다. 사실 가족은 그렇게 뭔가를 주고 갚고 하는 거 나서 땡하는 사이가 아닌 건데 말이죠. 그래서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미국으로 떠날 때도 정말 후련한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멀리 가면 언제 보니, 응? 제가 어디 죽으러 가요? 자주 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엄마. 엄마가 이러면 얘 발이 무거워, 응? 저와 아내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거든요. 당시에는 그냥 잠시 공부하러 간다고 생각하고 떠난 거였습니다. 실제로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거기서 일자리를 잡게 되고 여러 사정으로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이민을 오게 되시면서 아예 눌러 앉게 된 거였지만요. 하여튼간 그때는 제 미국 생활이 그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어요. 돌이켜보면 참 불효자입니다. 그러고 미국에 가서 30년을 한국에 온 적이 없었으니까요. 뭐 잠깐 들렀다 간 적은 있어도 부모님이나 누이를 보러 한국에 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불효자도 이런 불효자가 없다 싶네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멀다는 이유로 오지 않았습니다. 뭐 시간을 빼려면 뺄 수도 있었지만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뭔데 뭐하러 와.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어. 일도 바쁘다면서. 정말 괜찮겠소? 나는 괜찮어. 너는 요즘 어떠냐? 조금 전에 힘들다고 하지 않았어? 많이 괜찮아졌어. 다행이네. 언제나 제 걱정뿐인 통화였습니다. 사실 누이를 믿고 그냥 부모님을 내버려둔 것이나 다름없어요. 속마음 한쪽에는 그래도 누이 가게도 사줬고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 집도 누이가 가져갈 텐데 누이도 믿지는 장사는 아니지. 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쓰고 보니 나쁜 놈이네요. 아무튼 그렇게 30년의 세월이 훌쩍 흘렀습니다. 이제 저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고 무엇보다 제 자식들을 낳아서 기르다 보니 부모님이나 누이 생각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정말 어느 날 문득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 누이 좀 보러 한국에 다녀올게. 하고 말이죠. 아내가 웃더라고요. 당신이 그런 말을 하는 날을 기다렸어요. 형님이 좋아하시겠다. 하고 말입니다. 제가 참 제 주제에 안 맞게 좋은 아내를 만난 것 같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30년 만에 한국으로 누이를 보러 갔습니다. 아이고, 이게 얼마만이냐? 얼마만이야? 언제 이렇게 늙었어 그래? 누가 할 소리를 하요? 누이가 더 늙었구만. 농담으로 하는 말이었지만 진담이었습니다.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나고 보게 된 누이의 얼굴은 정말 많이 늙어 있었어요. 나이도 나이였지만 왜 고생이 느껴지는 얼굴 아시죠? 그런 얼굴이라 슬펐던 것 같아요. 제 이야기에 자기 얼굴을 부끄럽다는 듯 쓰는 누이의 그 거친 손을 보면서는 울컥 눈물이 날 것도 같았습니다. 삼촌 오셨어요? 누이에게는 자식이 둘이 있었거든요. 위가 아들, 아래가 딸이었는데 딸은 지금 지방에서 취직해서 거기서 시집을 갔다고 들었어요. 아들은 누이가 하던 가게 일을 물려받아서 하는 중이라고 들었고요. 아무튼 큰 조카가 제 짐을 받아들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더군요. 한 번도 제대로 못 본 조카가 이렇게 다 큰 장성이 될 만큼 세월이 흘렀네 그려. 지나고 보니 잘나지? 저는 웃으며 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내는 동안 누이의 집에 있기로 했거든요. 누이의 집은 부모님이 사시던 집이더군요. 누이 집은? 그거 애들 주고 나는 여기로 왔지. 사실 거기서 한번 좋지 않은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 나이 먹도록 어머니한테 빌부터 사는 아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런 말을 입 밖으로 낼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누이에게 빌부터 산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집이 더 좋아.
이 집이 1층이잖아. 누가 뭐랬소? 누이는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기라도 한다는 듯 자기 아들 편을 들더라고요. 누이가 안타깝고 그 인생이 정말 짠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젊어서는 자기 동생을, 나이 들어서는 자기 자식을 이렇게 평생 누군가를 뒷바라지하면서 본인 인생은 없이 사는 게 말입니다. 있는 동안 누이한테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선물도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누이와 여행도 다니고 여기저기 만난 것도 많이 먹으러 다니려고 생각했지만 제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누이는 아직 자기 아들의 식당 일을 봐주고 있더라고요. 언제까지 그렇게 도와줄 거요?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해줘야지. 다 큰 아들내미를, 게다가 지 마누라도 있다면서. 다 컸어도 내 눈에는 아직 물가에 내놓은 자식이여. 그래도 이제는 혼자 하게 좀 두소. 그래야 지도 늘지. 제 말에 누이는 대답도 하지 않고 허허 웃기만 하더군요. 동생이 미국에서 누이 보러 왔는데 나랑 같이 여기저기 다니면 좀 좋소? 그러세요, 어머니. 가게는 저랑 집사람이 잘 볼 수 있어요. 삼촌도 오랜만에 한국 오신 거고 또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건데. 그럴까 그러면? 그렇게 며칠간 휴가 아닌 휴가를 얻어냈습니다.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곳도 다니고 그리고 누이한테 비싼 가방, 비싼 옷도 사주고 말이죠. 아이고,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 먹어본다. 아이고, 이렇게 좋은 곳은 처음 와본다. 아이고, 이렇게 좋은 옷은 처음 입어본다. 하는 것마다 처음이라 말하면서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것이 있었다니 하는 얼굴로 신기해하고 좋아하는 누이를 보면서 마음이 참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 나이 그 세월 이렇게 맛있고 이렇게 좋은 것들을 한번 누려보지 못하고 평생 고생만 한 누이의 인생이 너무나 안쓰럽고 슬펐습니다. 이제는 하고 싶은 거 하고 사소, 어? 나는 지금도 하고 싶은 거 하고 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자식들 뒤치다꺼리 하는 게 뭐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거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웃는 누이의 얼굴이 너무나 애달프게 느껴졌던 것 같네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나랑 같이 미국 갈라요? 라고 말입니다. 누이는 말만으로도 정말 고맙다고 거절했지만요. 누이와의 여행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는 부모님을 모신 곳이었습니다. 정말 풍경이 좋은 곳에 모셨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 죽어서는 이렇게 좋은 풍경 보면서 편하게 누워 계시라고 내가 무리를 조금 했지. 그러게 많이 무리했네. 마지막에 네 이름을 참 많이 부르셨어. 그 말을 듣는데 목이 콱 하고 막혀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많이 후회했던 것 같아요. 왜 그 긴 세월 얼굴 한번 뵈러 오지 못했나. 뭐가 그렇게 바빠서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하면서 말입니다. 네 자랑도 참 많이 하고 다니셨는데 우리 집 장남이 미국에서 큰 회사에 다닌다고 얼마나 부자인지 모른다고 이 집도 우리 장남이 해준 거라고. 그만하소. 나 눈물 날라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너 원망 하나도 안 하셨어. 그러니까 너도 죄스러워하거나 그러지 마라. 말년에 그렇게 편하게 가신 게 다 네 덕이라고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하고 가셨는데. 그날 누이의 그 말을 듣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지나간 세월이 참 허상하고 이미 돌아가시고 없는 부모님에게 죄송하고 그 얼굴이 보고 싶고 그래서 말입니다. 그렇게 운 건 정말 나이 먹어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김에 누이에게 사과도 했습니다. 그날 말이요. 미안했소. 그날? 누이가 나 학교 찾아온 날 모른 척한 거 말이요.
누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크게 웃더군요. 그리고 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게 언제적 일인데 아직도 그렇게 마음에 걸려있나. 나는 다 잊었다. 잊었어.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려서나 젊어서는 집이 가난한 것만 생각하고 내가 참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이들을 부러워하기만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른 게 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모님, 이런 누이를 둔 게 최고의 복인 거죠. 그런 복이 있는 줄도 모르고 평생을 살아온 게 너무나 한스럽더군요. 내가 앞으로 누이한테 평생 빚 갚으며 살라요. 네가 나한테 진 빚이 어디 있다고 그러냐. 정말 다짐했습니다. 남은 인생 누이에게 잘하면서 살자고 말이죠. 이제는 한국도 자주 들어오고 또 살뜰히 챙기면서 말입니다. 미국 한번 놀러 오소. 나는 일본도 한번 간 적이 없는데 미국을? 아이고 됐다. 됐어. 누이의 그 말에 또 한번 가슴이 아팠던 것 같네요. 다음에는 해외여행을 보내드려야겠다고 다짐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짧다면 짧은 누이와의 여행이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을 받게 된 일이 생겼어요. 어머, 이 가방도 삼촌이 사주신 거예요? 이쁘지? 안목 좋으신 것 봐. 우리 어머니 좋으시겠네. 그러면 그렇지. 그런데 이런 건 좀 어머니같이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저같이 젊은 사람이 더 잘 어울리지 않나? 조카 며느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누이에게 사드린 가방을 메고서는 거울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누이는 그런 조카 며느리를 보고서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 내가 가고 나면 저 가방은 조카 며느리의 것이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재빨리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내가 누이한테 사준 거니까 누이가 잘 들고 다녀요. 알겠소? 하고 말이죠. 제가 그런 말을 하는 의도를 눈치를 챈 건지 어쩐 건지 조카 며느리가 순간 표정이 날카로워졌다가 다시 표정 관리를 하면서 그 가방을 누이 앞에 내려놓더군요. 이렇게 말하면서요. 동생 없는 사람은 서러워 살겠나 라고 말입니다. 사실 조카 며느리는 첫인상부터 딱히 좋은 느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식당에 한번 갔을 때도 저는 가만히 있으면서 다 늙은 누이가 힘들게 일하는 걸 멀뚱히 보고만 있었거든요. 솔직히 그때도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런 말 할 처지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꾹 참았고요. 그날 밤 조카 며느리가 돌아가고 나서 누이에게 물었습니다. 누이 며느리는 어떤 아기요? 하고 말이죠. 제가 그렇게 물으니 그 의도를 알아차린 누이가 살포시 웃더군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가 말은 틱틱거리면서 해서 그렇지 속은 깊으나요. 누이한테 잘하는 거 맞소? 요즘 같은 세상에 그 아 정도면 괜찮지. 요즘 애들이 좀 유난이냐? 절대 남 험담은 하지 않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속으로만 삼키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영 좋은 며느리는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뭐 나쁜 아이는 아닌가 보네 하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냥 철이 좀 덜 든 요즘에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은 바로 다음날 산산조각이 났지만요. 다음날이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이었기 때문에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누이에게는 잠시 한국의 친구들을 보러 간다고 오전에 이야기를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누이는 제가 집에 없는 줄 알기는 했을 겁니다. 뭐 속인 건 아니고 약속을 잡기는 했었어요. 친구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그 약속이 파토가 난 거죠. 제가 머물렀던 작은 방에서 짐을 싸고 있는데 현관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누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진짜 제정신이세요? 몰랐다고 그러지 않니?
아니, 거기서 요즘 장사 힘들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저 친한 동네 아줌마들 앞에서. 아, 진짜. 아니, 그냥 요즘 장사 잘 되느냐는 말에. 나 쪽팔려서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녀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 가게 맛있어서 장사 잘 된다고 자랑이랑은 자랑은 다 해놨는데 거기서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쪽팔려서 그 사람들 앞으로 어떻게 보느냐고요. 정말 찢어지는 고함 소리였습니다. 자기 부모한테도 절대 그렇게 소리 안 지를 것 같은 그런 고함이요. 저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그런 고함을 지를 수 있다는 것, 그 자체에 너무 놀라서 한동안 멍하니 방에 굳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간 도움이 되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어디 가서 시어머니라고 말하고 다니기도 쪽팔리고. 순간 욱하고 뭔가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가만히 듣고 있을 수만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였습니다. 미안하다. 누이가 자기 며느리에게 사과하는 겁니다. 거기서 대체 누이가 잘못한 게 뭐냐고요. 저는 누이의 그 사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간 누이가 며느리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살았는지 말입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우리 누이는 평생을 이렇게 누군가에게 무시를 받고 힘들게 살아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안하다면 제발 좀 가요. 어딜 가라는 거야? 하고 생각하던 차였습니다. 요양원에 가던지 늙으면 그냥 죽던지. 아니 왜 이렇게 악착같이 살아서 내 기분을 더럽게 하는 건데? 아 왜? 어머니 때문에 내가 매번 이렇게 짜증이 나야 해요? 사람이 해도 되는 말이 있고 아닌 말이 있는 법이잖아요. 저는 더는 참을 수는 없었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문을 벌컥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요. 지금 이게 무슨 대먹지 못한 소리야? 제가 방에 있는 줄은 두 사람은 다 정말 생각도 하지 못했던 건지 엄청나게 놀라기는 하더군요. 특히 그 조카 며느리는 너무 놀라서 딸꾹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만나러 나간다고. 그 약속 봐도 나서 방에서 짐 싸고 있었어. 그런데 이게 다 무슨 개소리요? 왜 누이가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거요? 왜? 누이는 무척이나 곤란한 얼굴을 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얼굴로 쩔쩔매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그런 누이를 보다가 저는 조카 며느리를 살벌한 눈으로 바라보며 무섭게 물었습니다. 네가 한번 말해봐라. 네 시어머니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해서 그런 말을 하고 있어?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욕하고 소리 지르고 한 이유가 뭐야, 대체? 제가 호통치자 한동안은 딸꾹질을 하던 조카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희 집 일이에요. 간섭하지 마세요. 내 누이 일이다. 평생을 한번 연락 없다가 나타나서 웬 간섭이에요? 그랬던 말던 내 누이 일이다. 그냥은 못 넘어간다. 네 남편도 네가 지 엄마한테 이러는 거 알고 있냐? 어? 제 그 말에 조카 며느리는 굉장히 당황하기는 하더군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쳐들고서는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그걸로 협박이라도 하시게요? 별꼴이야 정말. 뭐든 그 사람은 제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협박 하지 마세요. 그리고서는 누이를 다시 한번 노려보더니 잔뜩 성질이 난 몸짓으로 그대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은 또 어찌나 세게 열고 닫던지 순간 문짝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저런 것 하고 어떻게 며느리 시어머니로 지내요? 어? 평소에는 안 저랴. 그러면 오늘이 처음도 아니라는 말이요? 종종 저런다는 말이냔 말이요. 누이가 쩔쩔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느낌이었어요. 나 이대로는 미국 못 가요. 이런 대접을 받는 누이를 보고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갔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었어요. 그때 그랬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비행기표를 취소하고 아내에게 전화했어요. 나 여기서 해결할 일이 생겼어. 이것만 해결하고 돌아갈게. 심각한 일은 아니죠? 걱정하지 말고 내가 연락 자주 할 테니까.
누이의 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내는 그날 바로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더라고요. 누이의 건강에 무슨 문제가 생겼거나 큰 사고가 난 줄 알았다고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누이를 한국에 두고 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조카 며느리도 가만히 둘 수 없었습니다. 제일 먼저 조카를 불러다 물었습니다. 네 마누라가 네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욕짓거리하면서 요양원을 가라 죽어라 하는 거 너 알았어 몰랐어? 조카는 처음에는 정말 몰랐던 건지 조금 놀라기는 하더군요. 하지만 그 망할 놈의 자식도 결국에는 지 마누라 편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도 사정이 있었겠죠. 무슨 사정? 일이 힘들다거나 뭔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그렇다고 자기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런 말을 해? 너는 네 엄마가 그런 말을 들었다는데 화도 안 나냐? 어? 어머니가 뭔가 잘못을 하셨겠죠. 그 말을 듣는데 순간 누군가 제 이성의 끈을 자르는 느낌이 들더군요. 눈이 돈다는 건 그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그런 제 상태도 모르고 조카는 이런 말을 계속해서 내뱉었습니다. 삼촌도 저희 집 일에 간섭 그만하고 미국 돌아가세요. 가면 그만인 사람이 남의 집안일 들쑤시고 다니지 말고. 그리고 자기 잘 살겠다고 미국 가서 30년 만에 온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누이 거리면서 챙겨? 저는 그것도 웃기거든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그런 자격이 주어진 건 아니라는 것을. 저도 누이에게 잘못한 게 많다는 것도요. 그런 주제에 이렇게 잠시 얼굴 비춰서 가족 행세하는 것도 웃기고요. 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모르는 척하고 도망가듯 가버리면 평생을 죽을 때까지 후회로 살다 죽을 거라는 것도 말이죠. 가족 행세 아니고 진짜 가족하면 되는 거지? 네? 내가 너희 가만 안 둔다. 가만 안 둬. 저는 조카가 사과만 하고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잘 이야기하겠다. 이렇게만 이야기했어도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카와 조카 며느리는 본인들이 본인들 무덤을 스스로 판 셈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저는 온 인맥을 동원해서 한국에서 유명하다는 변호사 한 분에게 연락했어요. 그리고 예전에 저희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준 것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곧장 소송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누이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것들 인간답게 살게 만들려면 지금 잡아야 하요. 안 그러면 늦소. 지들만 망하면 모를까. 밑으로 자식들도 있는데 지들 엄마 아빠 보면서 걔들이 뭘 배우겠소. 이게 다 내가 자식 교육을 못 시켜서. 그런 하나마나한 소리 하지 마시고 저것들 정신 차리게나 합시다. 누이는 가만히나 있으소.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누이의 허락을 받고 본격적으로 조카와 조카 며느리를 혼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소송을 걸고 그 식당을 찾아갔어요. 제 손으로 직접 그들에게 소장을 전해주러 말이죠. 이게 뭔데요? 열어보고 이야기해. 조카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저에게서 받은 봉투 속에 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이 허옇게 질려가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본 조카 며느리가 자기 남편에게 다가왔습니다. 왜? 뭔데 그래? 그러면서 자기 남편 손에 들린 종이를 빼앗아 들고 확인하더군요. 이게 뭐예요? 너는 한글도 못 읽냐? 뭐긴 뭐야? 이 식당 도로 가져간다는 말이다. 삼촌이 왜요? 무슨 자격으로? 니들 몰랐어? 제가 그렇게 묻자 그 두 사람은 정말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정말 몰랐던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가게 우리 장인어른이 해주신 거야.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무슨 소리기는? 한국말 못 알아먹어? 누이 가게랑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파트 이렇게 두 개를 나 장가갈 때 장인어른이 해주신 거라고. 조카와 조카 며느리는 정말로 충격을 받은 듯 그 자리에 굳어서 안색만 하얗게 질려가더군요. 너희 같은 것들한테 못 준다. 그니까 도로 가져가야지. 알아보니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소송 걸었어. 다시 돌려받으려고. 삼촌,
우리 누이 그렇게 대하는 자식들한테 내가 이걸 그대로 둘 수 없지 않겠니? 돌려받아야지. 그리고 그 재산 싹 다 정리해서 누이 데리고 미국 갈 거다. 미국을요? 그래, 미국. 니들은 이제 니들 알아서 밥벌이하고 살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애타게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듣지 않은 척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집으로 왔더니 예상 외의 인물이 와 있었습니다. 그것도 두 사람이나요. 여보? 당신이 무슨 일인지 말 안 해주니까 걱정돼서 왔잖아. 삼촌, 안녕하세요. 바로 아내와 누이의 딸이었어요. 얼굴이 지 엄마를 쏙 뺐더라고요. 엄마한테 이야기 다 들었어요. 제가 엄마 모시고 가려고요. 아니, 안 그래도 된다. 네가 무슨 고생이야. 엄마 모시는 게 무슨 고생이야? 나는 엄마 딸인데. 장서방도 싫어할 거 아니냐. 엄마, 장서방 몰라? 그 사람이 그런 거 싫어할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엄마 그런 꼴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그냥 가? 그게 나한테 더 못할 짓이야. 나는 엄마 안 내려가면 나도 안 내려갈 작정으로 올라온 거니까 나랑 같이 가. 그 와중에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누나가 딸내미는 잘 키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위도 잘 얻은 것 같았고요. 장서방도 엄마 꼭 모시고 오라고 했어. 그니까 나랑 가. 한숨 놓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저도 미국으로 들어가야 할 터였어요. 그런데 이곳에 누이를 두고 가는 것이 마음이 정말 너무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둘째 조카를 보고 있으니 그 마음이 싹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사부터 해라. 네? 조카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런 조카에게 말했어요. 내가 아파트 하나 해줄 테니까 거기로 이사해. 식구가 하나 더 느는 건데 방이 하나 더 있어야지 않겠니? 그게 무슨 소리야. 괜찮다. 무슨 아파트를. 누이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제 아내의 눈치를 보더라고요. 왜 그런 건 원래 아내와 상의해야 하는 거잖아요. 혹시나 나중에 제가 아내에게 한 소리 들을까봐, 그리고 우리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을까봐 미리 염려해서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누이를 보고 아내가 웃었어요. 이 사람 돈 많아요. 그 정도는 벗겨 먹으셔도 돼요. 어릴 때 이 사람 공부시켜준 거 형님이시잖아요. 형님 아니었으면 이렇게 못 살 사람인데 그 정도는 받으셔도 되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정말 좋은 아내를 뒀다고 말입니다. 저희 지금 사는 집도 남는 방이 있어요. 그래도 받아. 이럴 때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거야. 제 그 말에도 조카는 한사코 거절했지만 저와 아내의 끈질긴 설득으로 결국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는 아내가 조카와 누이를 모시고 내려가서 보고 계약하기로 하고 그렇게 세 사람이 내려갔어요. 그리고 저는 누이가 살던 저희 부모님의 집을 그날 내놨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조카가 찾아왔어요. 어머니는요? 네 동생이 모시고 갔다. 그런 제 말에 조카가 살짝 인상을 찌푸리더군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 조카가 지 동생한테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는 것을 핑계로 한 달에 50만 원씩 생활비를 받고 있었더라고요. 진짜 천하의 못된 자식 아닌가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괘씸하네요. 걔가 지가 어머니 모시고 산대요? 그래, 그러더라. 먼저 나서서 모시고 간다더라. 너랑은 다르게 이해가 됐더라. 보나마나 콩고물 바라고 그러는 거예요, 걔. 너처럼 지 엄마가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데도 마누라 편을 드는 놈은 아닌 것 같던데. 엄마 안 내려가면 자기도 안 갈 거라고 하고 모시고 간 거나 누이 말 들어보면. 그리고 저는 조카가 배 아파 뒤집어질 만한 말을 했습니다. 일부러 그러라고 한 말이었어요. 내가 아파트 사준다고 했다. 네? 뭘 사줘요? 아파트? 아니, 왜? 그동안은 우리가 모셨는데. 비웃음이 나오더군요. 그게 무엇인 거냐?
그리고 내 돈으로 내가 사준다는데 누굴 사주던 그건 내 마음 아니냐. 이 집도 내놨으니까 너는 이제 이 집도 오지 마라. 조카는 아파트에 넋이 나간 건지 그 집도 내놨다는 거에 넋이 나간 건지 어딘가 정신이 나가 보였습니다. 삼촌,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어요. 한 번만 더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제가 정말로 어머니한테 잘할게요. 네? 인제 와서? 왜? 그 아파트가 네 거였을 걸 생각하면 아깝냐? 어? 아니, 그게 아니고.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만 나가. 나는 네 얼굴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열불이 난다. 그날은 그렇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날 참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식 새끼 키워봤자 소용없다. 이런 허무한 감정도 들었다가 그래도 둘째 조카를 생각하면 인생 헛산 건 아니다. 뭐 그런 생각도 들었다가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나이가 들어도 울고 웃는 이유는 다 자식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부모라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를 보면서 그러셨겠죠. 갑자기 부모님이 너무 그립네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조카와 조카 며느리 두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다짜고짜 무릎을 꿇더라고요. 조카 며느리도 정말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돈이라는 게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야기하고 보니 더 씁쓸하네요. 저 반성 많이 하고 있어요.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왜 나한테 사과하니? 어머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지금 니들이 돈 때문에 이런다는 거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니까 그만해라. 더 이상 니들한테 화낼 기운도 없다. 아니라고 정말 반성 많이 했다고 울고불고 매달렸지만 저는 봐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마운 줄 모르고 살아온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변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여겼으니까요. 힘들게 살다 보면 철이 들고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누이의 생각은 달라 보였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 구멍은 줘야 하지 않겠냐. 식당은 하게 뒀으면 싶다. 누이, 그렇게 당하고도 아들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손주들 생각하면 내가 밤에 잠이 안 와 그래.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누이가 잠도 오지 않고 걱정만 한다는데 말이죠. 저도 오빠랑 언니 너무 괘씸한데 그래도 애들 생각하면 그게 아니기도 하고요. 언니 성격에 제가 아파트도 받고 그랬다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배 아파 죽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삼촌도 노여움 푸세요. 두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카에게 엄포를 놓기는 해야겠더라고요. 식당에 건 소송은 취하하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삼촌.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거라. 니들도 자식이 있지 않니? 니들 자식이 나중에 니들한테 그렇게 하면 좋겠니? 어? 그 말에 조카가 어딘가 쿵 하는 얼굴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왜 다들 그런 걸 생각 못하나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자식들도 배울 거라는 생각 말입니다. 나중에 그런 대접 받지 말라는 보장 있냐고요. 그 와중에도 조카 며느리는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기는 했습니다. 가게만요? 둘째 조카가 말했듯 아파트를 해준 걸로 배가 아파 넘어가는 중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조카 며느리를 보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뭘 더 해줘야 하는데? 너 나한테 뭐 맡겨놨니? 아닙니다, 아니에요. 삼촌, 감사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같은 형제간인데 불공평하니까. 저는 그때는 화도 안 났어요. 그냥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쟤는 달라질 아이도 바뀔 아이도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니들이 다르게 행동했는데 불공평한 건 당연한 거 아니겠니? 이래서 인생은 착하게 잘 살아야 하는 거야. 다 되돌아오니까 명심하고 앞으로는 잘 살도록 해라. 알겠니? 조카 며느리는 계속 마음에 안 드는 듯 꿍얼거렸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단 한 푼도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마음에 안 드는 얼굴을 하고 있는 조카 며느리를 조카가 끌고 나갔습니다. 저런 아이를 데리고 사는 조카도 안 됐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금방 떠올라서 그 생각을 떨쳐버렸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구해줬다는 둘째 조카 집에 가봤습니다. 누이가 살 곳이니 한번 둘러보기는 해야 해서 말이죠. 더 큰 집 봐도 된다고 삼촌 돈 많다고 계속 그랬는데도 이 정도면 됐대. 그러니까 내 탓하지 마.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내가 무슨 당신 탓을 해. 고마워. 누이는 그런 저와 아내를 보고 정말 마음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말이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모님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그래, 자네만 믿겠네. 어차피 이 사람은 우리 집에서 발언권 없어. 내가 하자면 하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며 웃는 조카와 조카 사이를 보면서 이 집이라면 괜찮겠구나 하고 마음을 놓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이도 잠시 내려가 있었지만 그 전보다 얼굴이 훨씬 더 좋아 보이기도 했고 말입니다. 저는 둘째 조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왜 그러세요? 이거 받아라. 이게 뭔데요? 너희 엄마 살던 집 판 돈이다. 네? 그 집도 삼촌 장인어른이 해주신 거라면서요. 아니에요. 이 집만으로도 충분히 차고 넘쳐요. 저희 엄마 모시는 건 당연한 건데 제가 자꾸 받는 것도 너무 자식된 돌이 아닌 것 같고. 다시 돌려받으려고 해준 집도 아니고 이건 나중에 누이 위해서 쓰라고 주는 거야. 살다 보면 돈 때문에 피곤한 일이 왕왕 있을 게다. 그리고 이제 누이 나이도 있는데 여기저기 아픈 일도 있을 것이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힘든 점이 한두 가지 겹치다 보면 마음이 팍팍해지기 마련이야. 나는 그 중에서 하나를 덜어주는 거다. 나중에 마음이 팍팍해지지 말라고. 네 마음이 팍팍해지면 우리 누이도 힘든 거니까. 조카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더군요. 너 위에 너한테 주는 거 아니고 우리 누이한테 주는 거니까 네가 잘 가지고 있다가 어머니 모시고 좋은 곳도 다니고 나중에 아프시면 병원도 바로바로 모셔가고 그래. 그러라고 주는 거야. 동생으로 동생 노릇하는 거니까 나한테 그 정도는 하게 해줘. 제 말을 끝으로 들은 조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거절해요. 그거 잘 됐구만. 저는 기어코 조카의 손에 그 돈까지 쥐어주고 나서야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미국행 비행기에 다시 오를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둘째 조카가 저에게 했던 그 말이 아직도 눈물이 나네요. 삼촌 같은 동생 또 없을 것 같아요. 살아보니 나쁜 사람들도 경우 없는 사람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촌도 엄마한테 그만 미안해 하세요. 지난 제 세월을 용서받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펑펑 우는 저를 아내가 옆에서 오랫동안 달래줬던 게 기억이 납니다. 둘째 조카와는 그 이후로 자주 연락하고 지냅니다. 누이는 뭐 당연한 거고요. 잘 지내고 있다더군요. 좋은 곳도 자주 다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면서 말입니다. 언제 한번 미국으로 놀러 온다는 말을 듣고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르겠네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이가 오면 어디를 데려가야 하나 생각하면서 말이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제 이야기지만 쓰면서 참 많이 울고 웃고 있는데 그런 제 마음이 들으시는 분들에게 잘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글솜씨가 좀 없는 편이라서 걱정이 되네요. 가족이라는 건 언제나 어느 때나 정말 소중하게 대해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날이네요. 옆에 있다고 막대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옆에 있으니 더 소중하게 말입니다. 정작 마지막에 남는 건 결국에는 가족이니까요. 긴 이야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가족에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편과는 대학교 때 사고를 쳐서 결혼하게 된 사이입니다. 저희가 젊은 혈기에 앞뒤 안 가렸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저희는 너무나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서로가 첫 연애였고 첫사랑이었거든요. 하지만 부모님들 입장에서 연애한다고 해서 오냐오냐 봐주고 있었더니 갑자기 애가 생긴 상태로 책임져야 할 일들이 생긴 자식들을
무작정 곱게 볼 순 없었을 거란 걸 잘 압니다. 지금 저한테 아들이 있는데 만약에 아들이 대학교 시절 사귄 여자친구와 갑자기 임신을 해가지고 결혼을 하겠다고 찾아오면 노발대발할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건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생긴 아이였기에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남자친구와의 아이인 만큼 더 깊은 사이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몇 살인데 결혼을 한다고 해? 아무리 애가 생겼다고 해도 그렇지. 내가 이런 말까진 하고 싶지 않지만 애는 지우는 게 낫겠다. 지금 너네 나이는 아니야. 애 지우고도 몇 년 이상 오래 사귀면서 취직도 하고 자리 잡으면 그때 결혼해라. 엄마, 제발요. 잘 살 수 있어요. 허락해 주세요. 허나 시댁도 저희 부모님도 절대로 결혼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지우라는 말뿐이었죠. 그러나 저희는 아이를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꼭 키워야 한다는 어떠한 사명감이 있었어요. 결혼을 안 시켜주면 저도 남편도 집을 나가겠다고 선언했어요. 저랑 이 사람 정말 진심이에요. 허락 안 해주시면 그리 하겠습니다. 온 집안이 뒤집어졌지만 저희는 저희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시댁도 저희 집도 저희 둘의 결혼을 허락해 주었어요. 물론 진정한 축복이 아닌 어쩔 수 없는 허락이긴 했지만 저희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저 둘이 함께 살 수 있었다는 게 행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모르던 철없는 제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저희끼리는 준비된 기반도 없고 저희 집도 시댁도 갑자기 큰 돈을 들여 저희 신혼집을 차려줄 만큼의 형편은 아니었기에 전 남편과 함께 시댁에 들어가서 5년 정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서 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던 시집살이를 온몸으로 겪어야 했습니다. 정말 시댁에 있었던 자질구레한 집안일들은 전부 다 제가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어머니는 시댁에서 살게 된 제가 며느리가 아니라 무슨 가정부라도 고용한 줄 아신 건지 삼시세끼 요리부터 하루에 한 번씩 하는 청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대청소, 빨래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심지어 시아버지 담배를 사러 오는 것도 제 차지였어요. 얘, 시아버지 담배 사오는 거 깜빡했니? 너 또 욕먹으려 하니? 아니에요. 얼른 사올게요. 조금이라도 날라오는 구박에 몸도 마음도 말이 아니었죠. 진짜 온갖 일들을 다 저한테 떠넘기기 힘들었지만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건 이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 집에서 안 나가시는 분인데 그날따라 약속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집에서 나갔죠. 평소 같았으면 이것저것 시키는 시어머니 때문에 또 집에서 한창 허덕이고 있었어야 했는데 간만에 그날은 좀 자유로웠던 것 같습니다. 아직 아이를 낳기 전이라 부른 배를 한 채 침대에서 푹 쉬기도 했죠. 나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자주 시어머니가 나가서 이런 자유를 만끽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 5시간 정도 쉬고 있었을까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하더군요. 아, 또 집안일을 시키시는구나 싶어가지고 좋은 시간 다 갔다는 우울함과 함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시키려는 것은 단순히 집안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로선 차라리 집안일을 시키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었죠. 며느라가, 내가 지금 집 앞인데 아유, 왜 이렇게 집 근처에 주차할 데가 없는지. 너 얼른 나와서 내 차 좀 주차해주라. 나 바로 근처에 도로가에 세워두고 있거든? 거기로 오면 운전석 넘겨주마. 주차를요? 지금껏 시어머니가 시키는 시집살이에 충분히 단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설마 저한테 무슨 주차까지 맡길 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차를 못하고 차에 능숙하지 않은 사람이면 모릅니다.
저보다 운전도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저를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뿐이었죠. 자기 귀찮으니까. 근데 아무리 제가 며느리여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일까지 저한테 시키려고 하시는지. 다른 때는 눈물도 안 흘리고 꾹꾹 참았지만 그건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이건 무슨 가족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한테 심부름 시키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항변했어요. 어머님, 다른 건 몰라도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남편도 심지어 아버님도 차를 몰고 나가면 알아서 주차하고 집에 들어오시잖아요. 전 어머님 며느리지 주차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머님이 집안일 관해서 시키는 건 저도 며느리로서 곧잘 따를 생각이 있지만 이건 너무 남을 대하는 것 같아요. 너는 네 시어미가 주차할 곳 없어가지고 계속 뱅뱅 도는 게 그리도 좋니? 나보다 젊은 네가 더 잘 찾을 것 같아서 시키는 건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 하지만 제가 아무리 항변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시어머니 대신 주차를 하러 나가야 했고 일은 일대로 했지만 집에 와서 시어머니의 비난 아닌 비난을 받아야 했어요. 대충 시어머니 말이 말 같지가 않아서 말대꾸를 한다는 거였죠. 억울했지만 차마 그 앞에서 또 대들 순 없었습니다. 그 후 시어머니는 저만 보면 더 잡아먹을 듯 노려보고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어요. 저의 반항이 큰 바람을 불어일으킨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남편한테 이야기하기도 그랬어요. 남편은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남편의 부모님인 만큼 최대한 이간질하는 것처럼 보이게 무언가를 이르는 일이 없이 사이좋은 고부관계가 되고 싶었거든요. 전 솔직히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해요. 어머님, 요 앞에 맛있는 케이크가 있는데 어머님 생각이 나서 사왔어요. 저 원래 숫기도 없고 사교성도 없어서 애교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남편한테도 제대로 된 애교 한번 부려본 적 없어요. 너무 부끄러워서요. 학창시절에 친구한테 먼저 다가가 보지도 못했던 제가 시어머니에게는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시어머니 좋아하실까봐 맛있는 것까지 사서요. 시어머니도 제가 낯도 많이 가리고 말이 그리 많지 않은 걸 잘 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까지 하면 시어머니와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이라는 걸 아시고 조금이라도 잘 대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그 집에서 나가는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저를 며느리로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제 노력은 전혀 알아주지 않고 저는 관심 밖이었죠. 뭐하러 이런 걸 사왔어? 돈 아깝게. 심지어 그러면서도 남편이 신경을 쓰는 건지 남편과 함께 있을 때는 제게 잘해주셨어요. 저를 갑자기 아가라고 부른다던가 설거지는 내가 할 테니 쉬어라 하면서 갑작스런 배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남편한테 사실 시어머니가 나를 이렇게까지 괴롭힌다고 이야기 못했던 것 같아요. 시댁에서 분가를 하고 저희끼리만 따로 살게 되었을 때가 그래서 제일 행복했습니다. 딱 아이 둘까지만 시댁에서 있었고 그 이후부터는 남편의 모은 돈, 제가 모으던 돈 합쳐서 작은 신혼집을 얻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끼리 살게 되니까 너무 행복하다, 그치? 정민이랑 당신이랑 나랑 셋이서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자. 솔직히 우리 집에서 계속 살게 하는 거 너무 미안했는데 생각보다 일찍 분가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야. 나도 그래. 이제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당신이랑 우리 정민이랑 나만 생각하면서 우리 가족 오손도손 잘 살고 싶어. 애를 키우는 것은 힘들었지만 분가하기 전에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그저 천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제 애를 키우는데 드는 수고야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거였고 그전엔 하나의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시부모까지 생각을 해야 했는데 이젠 온전히 내 가족만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무엇보다도 일편단심해 한 우물만 파는 사람이라 혹시나 남편이 바람이라도 필까, 다른 여자라도 만날까 전전긍긍할 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일이 일정해서 출퇴근 시간이 별 차이가 없는 편이었는데 그럼에도 언제나 출근했으면 출근하였다고 문자를 보내고 퇴근하면 퇴근한다고 문자를 하면서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알렸습니다. 여보, 오늘 오랜만에 당신이 좋아하는 떡볶이 사갈게. 우리 같이 먹자. 누구보다 다정한 남편을 저는 정말로 많이 사랑했습니다. 사실 시댁에서 그렇게 힘들었던 시집살이를 견딜 수 있던 것도 남편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남편과 저희 아이요. 남편마저 나를 믿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전 진작 그 집에서 도망갔을 겁니다. 물론 애초에 그만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으니 젊은 나이에 임신을 하고도 어떻게 결혼을 하고자 했던 거지만요. 그러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아이가 5살이 되던 해 이상하게 몸이 자꾸 아프더라고요. 원래 병원 간다고 잘 안 하는 성격이라 그냥 몸살인가 싶어서 견뎠습니다. 그런데 몸은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고 가끔은 저조차도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팠어요. 제가 병원을 가보게 된 건 남편 덕입니다. 시시때때로 안색이 파리하게 질리는 저를 보고 남편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거죠. 당신 뭐 때문에 병원 안 가는지 알겠는데 얼른 가봐. 괜히 큰 병인데 병원 안 가다가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 만약 큰 병이 아니어도 문제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다행이고 난 당신이 건강한 게 제일 우선이야. 알지? 남편이 하도 성화를 부리는 통에 어쩔 수 없이 병원을 갔습니다. 큰 대학병원이었는데 저를 진찰하던 의사가 한참을 유심히 제 검사 결과를 보더군요. 너무나 심각한 얼굴이었기에 본능적으로 제가 아주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 예상에 맞춰서 의사는 이야기했죠. 제가 유방암이라고 말이죠. 함께 병원에 간 남편도 저도 놀랐습니다. 유방암이요? 제가요? 네, 얼른 수술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요새 암이 3명 중 1명이 걸릴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인다곤 하지만 설사 그 주인공이 내가 될 거라고는 몰랐기에 너무나 놀랐어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수술을 하면 완치 가능성이 높다곤 했습니다. 아직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고 나름대로 초기에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요. 하지만 전 살면서 큰 수술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잔병 치레 자체도 저한테는 그렇게 익숙한 일이 아니었어요. 살면서 크게 아파본 적 한 번도 없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간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을 줄은. 집에 어떻게 돌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일부러 기분을 풀어주려 농담도 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암이라니. 그 무서운 암에 걸렸다니. 쉽게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놀라지 말고 잘 들어. 나 요새 몸이 조금 안 좋아서 병원에 다녀왔는데 유방암이래. 너무 걱정은 마. 수술하면 금방 완치할 거래. 초기라서. 요즘 의술이 좋아졌잖아. 의사 선생님도 걱정하지 말랬어. 일부러 친정엄마에게는 밝은 척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아서요. 아이고, 그렇게 건강하던 애가 갑자기 무슨 유방암이야. 친정엄마는 놀란 눈치긴 했지만 일부러 씩씩하게 웃으시더군요. 요즘 유방암은 초기에 발견되면 완치율이 90%가 넘는데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어떻게든 너 살려낼 테니까. 그리고 너 어렸을 때부터 들어놓은 보험도 꽤 있겠다. 돈 걱정 같은 거 하지 말고. 특히 스트레스 받지 말고 치료에만 전념해야 한다. 사실 신혼집도 조금 무리해서 얻은 거라 돈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친정엄마 덕분에 잘 해결이 됐어요. 친정엄마는 제가 어렸을 적부터 보험 일을 하셨는데
그 덕분인지 보험 같은 건 미리 들어놔야 나중에 아파도 걱정이 없다면서 저한테 이것저것 보험을 가입시켜놨는데 그 덕을 볼 수가 있었죠. 사실 아파서 제일 큰 걱정인 게 건강 자체도 있지만 돈이잖아요. 특히나 저희처럼 분가한 지 얼마 안 돼서 당장 큰 돈을 쓴 경우에는 치료비가 가장 문제인 상황이었는데 친정엄마가 아니었으면 저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시어머니는 제 수술 소식을 듣고는 아이고 어떡하니? 라며 안타까워 하셨지만 말의 내용은 그럴 뿐 표정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마치 의무적으로 그러는 듯 보였죠. 수술을 앞두고 남편은 언제나처럼 제 편이 되어주었습니다. 어디 아픈 것은 없는지 먹고 싶은 것은 없는지 모든 것이 제 위주로 돌아갔어요. 제가 병원에 있으니 아이도 남편이 돌봐야 했는데 남편은 한 번도 힘든 내색한 적이 없습니다. 수술이 참 무섭기도 했는데 남편이 곁에 있어서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수술 자체가 성공적으로 끝이 났죠. 물론 당장 수술이 끝났다고 해서 전부 완료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입원도 해야 했고 무슨 추가적인 치료를 해야 한다는 통에 입원 뒤에도 한 몇 주는 병원을 들락날락거렸습니다. 이번에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일주일 정도면 더 오가면 될 것 같대. 수술한 부위 보는데 암은 깨끗이 잘라냈다고 하시더라고. 그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 정도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서 확인하면 좋을 것 같대. 다행이다, 여보. 앞으로는 나랑 같이 매년 꼬박꼬박 검진 받으러 가자. 당신 아무래도 걱정돼서 안 되겠어. 이러다가 또 어디 크게 아프면 어떡해. 알겠지?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는 것은 번거로웠지만 그것도 마지막으로 들리는 날이 오니 이제 벗어날 수 있겠구나 같은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그날은 남편도 오랜만에 반차를 내고 일찍 오겠다고 유방암을 치료하는 모든 과정이 성공적으로 끝난 기념으로 분위기 좋은 곳에서 식사를 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약을 타고서 행복한 걸음으로 집을 가는데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바로 시댁이었죠. 예, 너 병원은 다녀왔니?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미국에서 내 딸이 들어왔는데 너랑 인사도 한번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너한테는 시누이고 가족이니 얼굴 한번 봐야겠지? 지금 당장 집으로 오거라. 시누이는 미국에서 오래 산 사람이라 저랑은 얼굴을 한 번밖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나마도 가볍게 인사만 하고서 직접 대화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런 시누이가 미국에서 왔다고 시어머니는 제게 인사를 나누러 오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치료가 다 끝났다고 하더라도 병원을 오고 가면 피곤한 데다가 시댁에 가게 되면 오늘 저녁에 남편과의 외식은 취소를 해야 될 테니까요. 어머님, 죄송한데 혹시 내일 가면 안 될까요? 제가 오늘 병원을 다녀오면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치료 마지막 날이긴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더 제대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너는? 네 시누이가 한가한 줄 아니? 언제 미국에 돌아갈지 모르는 앤데 빨리 만나야지. 엄살 피지 말고 당장 집으로 오거라. 이미 너 올 거 생각해서 밥까지 차려놨는데. 아이고, 아픈 게 아주 벼슬이지 벼슬이야. 당장 와,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어머니 제가 너무 피곤해서. 하지만 제 핑계는 씨알도 먹히지 않았고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결국 남편한텐 잠시 시댁에 다녀오고 싶다고 하면서 혼자 집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물론 남편은 제게 같이 가줄까 하고 이야기했지만 솔직히 남편이 있어봤자 아주 좋은 꼴이 있을 것 같지도 않았고 무엇보다도 괜히 시어머니가 저 대하는 행동 보면서 저에 대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홀로 갔습니다. 집에 가니까 대충 간촐하게 차려져 있는 밥상과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가 있더군요. 솔직히 정말 철천지 원수가 아닌 이상 예의상이라도 수술 잘 마쳤는지 치료는 잘 됐는지 이제 재발 위험성은 없는지 그런 걸 물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첫 번째 질문은 수술이 잘 됐는지도 치료를 잘했는지도 재발 위험성이 있는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래, 내가 규성이한테 들으니까 진단금이랑 수술비랑 해서 보험 들어놓은 게 꽤 나왔다며. 내가 알기로는 사돈이 옛날부터 보험을 해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들어놨다는데 수술하고 치료받고 뭐 남은 돈은 없니? 남은 돈이요? 왜요? 무식한 시엄마긴 했지만 정말 이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딱 봐도 보험금이 목적이라는 게 티가 나는 질문이었습니다. 괜찮냐는 말은 단 한마디도 안 하더군요. 그리고 저와 안면만 있는 시누이는 그저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만 지켜보고 있었고요. 그 집에 있는 그 누구도 제 건강은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것이 여실했습니다. 너무 허탈하고 공허한 마음에 아무 말도 못하고 시어머니를 노려보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제 표정은 신경도 쓰이지 않는다는 듯 말을 잇더군요. 우리 애가 미국에서 아주 크게 사업을 하고 있거든. 근데 요즘 시기가 좀 안 좋니? 내가 아무리 알아봐도 너보다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 없어서 오늘 한번 오라고 했다. 둘이 밥 좀 먹고 잘 이야기 나눠봐. 얘가 잘 되면 너도 득을 보는 거니까 손해라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는 건가요? 그래. 가족 좋은 게 뭐니? 이럴 때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어떻게 사람 가죽을 쓰고서 저렇게 대할 수가 있는지. 제가 아무리 초기라고 하더라도 암이었습니다. 조금만 늦게 발견했으면 위험했을 테고 제가 수술 준비하고 있을 때 시누인 당연하고 시어머니 역시 저한테 전화 한 번 한 적 없어요. 솔직히 그것도 너무 서럽고 원망스러웠는데 사람이 뻔뻔해도 정도껏 해야지. 어떻게 저희 친정엄마 덕에 얻을 수 있었던 보험금을 자기가 탐내는 건지. 어머님, 진짜 해도 너무하시네요. 보험금은 절대 드릴 수 없어요. 어머님은 저 암 걸렸다고 했을 때 한 번이라도 걱정 어린 말로 연락이라도 해주신 적 있으세요? 아플 때는 찾지도 않고 수술 다 하고 나니까 이제 와서 남은 보험금 좀 빌려달라니. 어머님한테 아무런 기대 없긴 했지만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네요. 시어머니에게 하기란 조금 센 말이었음을 알고 있었지만 더는 못 참을 것 같았습니다. 시누이는 제가 대드는 게 기가 차는지 어머, 말하는 꼬라지 좀 봐. 우리 엄마한테 지금 뭐 하는 거야? 라며 저를 욕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제게 삿대질을 했습니다. 너 지금 말버릇이 이게 뭐니? 내가 전화를 안 한 건 괜히 너 신경 쓸까 봐 걱정돼 죽겠는데 일부러 안 한 거다. 규성이한테만 전화해서 매일같이 안부를 물었어. 괜히 너 아픈데 신경 쓸까 봐. 그리고 너는 행운의 암 걸려서 받은 돈이면 좀 빌려주고 해야지. 내가 뭐 망할 사업에 돈을 빌려달래? 우리 딸이 원래 미국에서 사업을 크게 하고 있다니까? 그러다가 이번에 기존 사업도 좀 제대로 갈무리하고 새로운 사업도 시작할 겸 투자를 좀 받고 싶대서 내 친히 너한테 이야기한 건데 너는 가족이 부탁을 하면 좋게 들어줄 생각이 없니? 어쩌면 저렇게 혼자 이기적으로 살려고 그러는 건지. 막말로 네가 남은 돈이 있어서 어디다 쓸 건데. 가족 사업 도와주면 너한테도 좋고 가족한테도 좋고 둘 다 좋은 건데. 뭐가 좋나요? 전 안 좋아요. 제발 염치 좀 있으세요. 그리고 더 이상 저 이 집 며느리 아니니 부르지 마세요. 뭐야? 너... 전 듣지 않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눈물을 참고서 택시를 탔는데 좌석에 앉자마자 울음이 펑펑 나오더라고요. 당황한 택시기사 아저씨가 손수건을 꺼내줄 정도였습니다. 그동안은 정말 괜히 남편과 시부모님 이간질하는 것 같아서 참았는데 더 이상은 안 됐습니다. 전 바로 그 길로 남편에게 전화해서 눈물이 잔뜩 묻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그동안 시댁에서 살 때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방금은 또 무슨 이야기를 듣고 왔는지.
남편은 생각보다 침착한 목소리로 집에 가서 다시 제대로 듣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서 속이 후련한 남편, 여전히 마음이 좋지 않아 부은 눈을 마구 비비고 있는데 기사님도 제 통화를 유심히 들으셨나 보더라고요. 내가 아가씨가 딸 같아서 하는 말인데 거 시댁이랑 당장 인연 끊으쇼. 아가씨 마음 여리고 착한 거를 받아줄 그릇이 안 되네. 왜 지금껏 그런 집에서 그리 고생을 했는지. 택시 기사분의 말에 위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바보같이 행동했다는 거 말이죠. 정말 기사님 말대로 왜 그렇게 멍청하게 시집살이를 당했을까요? 간신히 눈물을 멈추고 집에 들어오니 잔뜩 붉어진 제 눈을 본 남편은 저에게 전화로 한 말이 모두 사실이냐고 물었죠. 전 모두 맞다고 했습니다. 한치의 거짓도 없다고요. 그동안은 괜히 당신이랑 어머님 사이 나쁘게 만들까봐 참았어. 나한테는 그렇게 대하실지 몰라도 당신한텐 좋은 부모님일 수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나보고 암에 걸린 게 행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나 잠깐 밖에 나갔다 올 테니까 집에서 기다려. 그런데 다시 울컥하려는 저를 위로한 남편은 무언가 굳게 결심한 듯이 가방 하나를 메고 나갔습니다. 그 가방은 평소 주말이면 야구 동호회를 하던 남편의 방망이 같은 가방이었습니다. 왜 그 가방을 들고 나가지? 순간 무서운 생각이 들어 몸이 멈칫하긴 했습니다. 괜히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남편은 심지어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서 남편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게 너무 고생했다며 내가 못난 남편이라서 미안하다고 한참을 사과하더군요. 이제 다시는 우리 부모님이 너한테 그렇게 대하는 일 없을 거야. 우리 누나도 그렇고.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남편은 그날 바로 시댁에 가서는 야구 방망이를 들고서 시어머니 차를 완전히 박살을 냈다고 합니다. 뭐가 와장창 부서지는 소리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물론 다른 집 사람들도 전부 그 모습을 목격했나 봐요. 시어머니 갑작스러운 아들의 행동에 뒷목을 잡았고 누군가의 신고로 남편은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랬냐며 울부짖는 시어머니에게 당당히 얘기했대요. 이제부터 제 어머니라고 생각 안 할 겁니다. 정말 제 어머니였다면 제 아내한테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됐어요. 남편이 얼마 전에 제게 그랬습니다. 마침 회사에서 지방으로 발령 갈 사람을 뽑는데 거기로 이사 가자고요. 거기는 공기도 좋고 기분 전환도 될 거라고요. 게다가 아무리 시댁이랑 연을 끊었다고 해도 서울에 사는 이상 시댁이 찾아올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불안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방에 가면 훨씬 더 자유로울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저는 남편과 함께 지방에서 살고 있고 몸도 한창 건강할 때처럼 엄청 괜찮습니다. 사실 제가 아픈 것도 다 시어머니에게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건가 싶네요. 이제는 그런 힘든 병 걸리지 않고 늘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이야기만 하면서 남편이랑 자식이랑 함께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곳에 사연을 남길 줄이야 꿈에도 상상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통쾌하고 그런데요. 이런 걸 사이다라고 그러죠. 제가 그런 걸 겪었지 뭡니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앞으로 제 미래에 좋은 조언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쓰면서도 기쁜 나머지 글이 통통 튈 수도 있어도 이해해 주실 거죠? 저와 남편 모두 좋은 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요새 말로 스카이 대학 중 한 군데 재학 중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같은 학과였고 서로 알게 된 지 2달 정도 만에 자연스럽게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학과 공부를 무척이나 중요시했기 때문에 연애를 했다고 해도 참 건전했어요. 시험 기간이 되면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고 시험 기간이 아닐 때는 서로 좋아하는 공원이나 카페 등에 가서 음료를 마시곤 했습니다.
오랜 기간 연애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성향 자체가 저희 둘이 무척 비슷했기 때문이라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저희의 공통점 중 하나는 술을 안 좋아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기들끼리 약속이 잡혀도 술 마시기 싫어서 잘 참여를 안 했는데, 그러는 와중에도 술 안 좋아하는 걸로 통하는 사람이 저희밖에 없었으니 자연스럽게 저희 둘이서만 만나다가 정 붙어서 사귀게 된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2년 정도 사귀었을 때 저희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야, 우리 어떻게 해야 하지? 요새 몸이 너무 이상해서 검사를 해봤는데 임신이래. 바로 임신이었습니다. 서로 농담 삼아서 나중에 결혼하자고 이야기하긴 했어도 당시 제 나이가 21살이었고 남편은 24살이었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둘 다 20대 중후반 정도였으면 모를까, 아직 20대 초반인 상황에서 공부하기도 바쁜데 결혼은 너무도 이른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러나 이미 애가 생겨버렸고 저흰 어떻게든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솔직히 결혼을 생각을 안 해봐서 무섭기는 한데, 그래도 나는 우리 아이 지우고 싶지 않아. 너랑 나의 아이잖아. 너만 괜찮으면 우리 서로 부모님한테 허락받고 결혼하자. 남편은 저와의 결혼을 택했습니다. 전 처음에는 아이를 지우는 것을 좀 더 고려했지만 남편의 설득으로 저 역시 결혼으로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냥 아무 대책 없이 나만 믿고 따르라는 게 아니라 본인도 무섭다는 걸 솔직히 인정하고 그럼에도 함께 책임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마음이 이끌렸습니다. 그 길로 저희는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으러 갔고 당연히 양가 집은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저희 부모님은 무슨 그 나이에 결혼이야. 당장에 지워. 라며 저를 가둬둘 듯이 굴었으나 저희 부모님보다 먼저 마음을 열고 결혼을 허락해 주신 시부모님과 남편이 와가지고 끝까지 설득을 해서 결국엔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놀라긴 했지만 임신한 당사자보다 놀랄 수가 있나. 그래도 그 어린 나이에 함께 책임지기로 결정을 했다니 우린 그것만으로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한단다. 우리 집 식구가 된 것을 축하한다.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알았지? 남편과의 결혼 허락이 떨어지고 나서 저희는 시부모님 집에서 신혼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참 좋으신 분들이라 작은 것도 저를 먼저 생각하시면서 이야기를 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친가 쪽 부모님을 대신해서 저에게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결혼을 결심하고 나선 많이 무서웠는데 시부모님이 다정하게 대해주셔서 조금 괜찮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있었습니다. 남편보다 3살이 많은 시누이 때문이었습니다. 올케는 대학도 안 다니고 나중에 애 낳으면 돈을 어떻게 벌려 그래? 설마 내 동생한테 모든 걸 맡길 건 아니겠지? 난 그런 꼴 절대 못 보니까 지금부터 알아서 잘하는 게 좋을 거야. 아이, 네, 그럼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다 맡겨둘 생각 없어요. 아이 잘하면 이 사람이랑 같이 돈 벌 거니까요. 그럼 당연히 그래야지. 다정하고 온화한 시부모님과 남편과는 달리 시누이는 저에게 처음부터 까칠했습니다. 게다가 신혼생활을 시작하면서 전 대학을 휴학한 상황이었거든요. 사실 말이 휴학이지 중퇴를 할 가능성이 그때도 높았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하다 보면 대학교를 다닐 새가 없을 테니까요. 근데 시누이는 제가 임신 때문에 휴학을 한 걸 알면서도 제가 무슨 그 집에 큰 해가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틈만 나면 저를 공격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형님 하며 살갑게 굴어도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어린 동생이 결혼 생각도 하지 않을 나이에 갑자기 덜컥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 누나 입장에서 마음에 걸릴 수도 있다는 걸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신우이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최대한 기분 나빠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형님은 계속 철벽만 치니 저라고 해도 마냥 쉽진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유치하게 시부모님이나 남편에게 이르기도 그렇고, 단순히 어린 나이에 남편과 결혼한 것 때문에 그렇다기엔 강도가 심해서 이유가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꾸역꾸역 저를 미워하는 시누이를 참아낼 때쯤 시누이가 그해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9급 공무원이었죠. 시누이는 원래 지방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2년 정도 준비를 했는데 다행히 그때 통과를 했던 거죠. 아이고, 내 딸이 9급 공무원이라니 너무 장하다. 정말로 수고했단다. 누나, 너무 고생했어. 이제 어디 가서 공무원 누나 뒀다고 자랑해야겠네. 요새 공무원 되게 너무 어려운데. 형님, 정말로 축하드려요. 앞으로 진급도 금방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형님이라면 분명 잘할 거라고 믿어요. 그래, 다들 고마워. 온 가족이 시누이의 9급 공무원 합격을 축하하며 파티까지 열었습니다. 시누이는 평소 조금 예민하고 까칠한 기색이 있었는데 그런 시누이도 오랜 기간 준비해온 시험에 합격한다는 사실은 기쁠 수밖에 없었는지 정말 오랜만에 저한테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저 싱글벙글 있더라고요. 평소 시누이 성격이 좋은 걸 좋다고 얘기 안 하고 싫은 것만 티가 나는 느낌인데 그때는 정말 누가 봐도 공무원에 합격한 게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시누이가 저를 좋아하지 않긴 하더라도 그래도 가까운 가족이 그렇게 좋은 결과를 보니 저도 나름대로 마음이 괜찮더라고요. 어쩌면 시누이가 그동안 나한테 예민했던 것도 공무원에 합격하지 못했기 때문인 게 아닐까? 그러다 보니 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중요한 시험을 앞둔 사람들은 평소보다 훨씬 더 예민해지고 남들은 그냥 좋게 말한다고 한 건데 안 좋게 들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시누이도 원래는 저를 그렇게 싫어하는 게 아니지만 공부 때문에 민감하고 까칠한 상황이어서 예상치도 못하게 저라는 사람이 같이 살게 된 거니까 그런 것 때문에 괜히 더 저를 미워했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제는 시누이가 공무원 시험에도 합격했으니 갑자기 그전에 있던 모든 앙금들을 털어버리고 친자매처럼 지낼 순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평범한 시누이와 올케 사이론 지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공무원 합격 약발도 잠시였나 봐요. 며칠간은 저랑 별 대화도 안 하고 언제나와 같은 트집도 안 잡길래 이제는 정말 별일 없는가 보다 하고 안심하고 있었더니 그것도 잠깐이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갔더라고요. 게다가 어떤 면에선 전보다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아휴, 답답해. 내가 말하면 올케는 알아듣긴 해? 그냥 나한테 맡겨. 괜히 건드리다가 일망치지 말고. 저기 가서 빨래나 해. 세탁기는 돌릴 줄 알지? 네, 그럼 알죠. 근데 형님, 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올케가 뭘 알아? 스카이 나오면 다야? 어차피 중간에 휴학해가지고 쉬고 있으면서. 내가 올케보다 더 많이 살았고 경험도 많으니까. 그냥 좀 모르면 내 말에 조용히 따라.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공무원 합격 이후 시누이는 틈만 나면 저에게 제가 뭘 아냐는 식으로 화를 냈습니다. 아니, 제가 정말 아는 척이라도 하면서 시누이 말을 무시했다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실수한 건 몇 개 없거든요. 시부모님이 짐 정리를 부탁하셔서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짐을 두는 곳이 따로 있었나 봐요. 근데 전 이 집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걸 알 리가 없잖아요. 근데 시누이가 짐 정리하는 저를 보더니 왜 이걸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여기다 두냐면서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느니 어쩐다느니 예민하면서도 저를 대할 때를 빼고는 어딘가 조금 기죽어했던 시누이의 모습보다는 그래도 지금처럼 당당한 게 낫긴 나았습니다.
하지만 당당한 모습이 생긴 것과 동시에 저를 거의 잡아먹을 듯이 구는 것도 심해지니 저로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처음에는 당연히 이해해보려고 했습니다. 원래부터 성격이 그랬는데 공무원 시험 합격까지 했으니 한동안은 세상이 내 것 같고 그럴 것이라고. 저라도 그런 시험 준비하다가 합격을 하면 분명히 기쁠 것이 틀림없었기에. 그래, 내가 참자 하면서 신우이의 모든 만행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우이는 점점 더 도가 지나쳤습니다. 갈수록 저를 개무시하고 조그만 것 하나만 실수해도 이것도 몰라? 좋은 대학 들어갔다면서 이것도 모르면 안 되지. 라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심지어는 대학과 전혀 관련 없는 문제에 대해서도 늘 제 대학을 언급하면 스카이 나와놓고 지식은 부족하단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은 웬일로 신우이가 저한테 선물 하나를 골라달라며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살가운 부탁을 한 것은 처음이라서 당황하긴 했지만 내심 기뻤어요. 신우이가 드디어 저에게 마음을 여는 거라고 생각을 했죠. 형님, 어떤 분 드릴 선물 고르시는 거예요? 종류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래서 신우이보다 더 밝은 얼굴로 선물을 고르는 것을 도우려 했습니다. 보니까 신우이는 명품 선물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문제는 제가 명품에 대해서 일절 관심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사실 명품뿐만이 아니라 전 브랜드 자체에 큰 호불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아무거나 골라서 마음에 들면 입는 타입이었거든요. 그런 제가 명품 브랜드라고 해서 잘 알 리가 있나요? 하지만 그래도 신우이가 한 부탁을 들어주고 싶었기 때문에 열심히 신우이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원래는 구찌를 살까 했는데 요새는 젊은 애들도 하도 구찌를 많이 사고 다니니까 희소성이 좀 없어 보이고 레이디 디올도 나쁘진 않은데 어쩐지 다른 더 좋은 선택지가 있을 것 같단 말이야. 올케는 어떤 브랜드가 좋아? 그 브랜드 특징 같은 거 있어? 죄송해요, 형님. 제가 실은 명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서요. 주변 친구들 중에서도 명품 이야기를 나누는 애들도 없어가지고 접할 기회가 없었네요. 그래도 시간만 주시면 제가 열심히 알아보고서 알려드릴게요. 지금 생각하면 참 멍청했습니다. 전 그게 신우이가 저를 무시할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던 건 줄도 모르고 정말 신우이가 누구한테 선물하려고 저에게 그런 부탁을 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신우이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올케는 스카이까지 나와가지고 명품 쓰는 친구들이 하나도 없어? 대체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한 거야? 하긴 중간에 내 동생이랑 결혼하느라 휴학했지? 그래도 그렇지. 요즘 누가 명품 브랜드 하나 몰라? 그거 되게 급떨어지는 일이야, 올케. 휴, 정말 내가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알려줘야 하는구나. 그때는 저도 발끈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 없는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죠. 제 주변 친구들도 모르는 친구들 많아요. 급 떨어진다느니 이런 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만 하네, 올케. 내가 조언을 하면 받아들일 줄 좀 알아. 이런 식으로 받아치더라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평소 집에서 귀하게 자랐다면 귀하게 자랐다고 할 수 있을 정도여서 전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집안일을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리 같은 건 특히나 결혼을 하고 나서 처음 접하는 일이 많았어요. 흔히 먹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끓이는 것도 시부모님한테 배웠고 밑반찬 같은 거는 시부모님에게 패끼치기 싫어서 제가 직접 유튜브 보고 인터넷도 찾아보면서 배워나갔습니다. 근데 신우이는 저랑 달리 어릴 적부터 요리를 많이 해봤나 보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신우인 애초에 요리가 취미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요리를 할 때마다 주방에 와가지고는 기웃기웃 거렸습니다. 중간중간 오지랖도 부렸고요. 그래도 거기까지는 요리를 도와주는 거니까 저도 별말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자꾸 옆에서 혼잣말을 하는 척하면서
또 제 대학을 이야기하고 이리저리 비꼬는데 진짜 찌개에 저거 넣으면 맛 없는데 아무리 휴학이라도 그렇지 스카이까지 간 애가 왜 저렇게 기본적인 걸 모르는 걸까?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집에서 시누이를 보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시누이가 집에 있는 주말에는 저도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일을 해야 하는 순간을 빼고는 무조건 방에만 틀어박혀 있거나 밖에 나가서 약속을 잡았어요. 그걸 시누이가 집을 나갈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도 시누이가 바로 다음 연도에 같이 일하는 다른 남자 공무원이랑 결혼을 해서 분가를 해가지고 시누이를 오래 피하진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와, 진짜 시누이가 없으니까 어찌나 살 것 같던지 한두 달 정도는 정말 자유로웠어요. 저를 잘 챙겨주시는 시부모님과 남편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거실을 모여서 TV를 보는데 참 별것 아닌데도 해방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전엔 이런 자리를 가졌어도 시누이가 늘 끼어 있었기 때문에 어딘지 불편하고 빨리 방으로 들어가야만 할 것 같았는데 정말 사람 하나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은. 하지만 자유도 잠시였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시누이가 제게 계속 전화를 하더라고요. 전 솔직히 시누이가 제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아무튼 전화를 했기에 받으니 안부조차 묻지 않고서 하는 말이 내가 이번에 신혼집으로 오면서 미처 못 챙겨온 옷들이 있는데 그것 좀 택배로 붙여줘. 아, 올케 최대한 빨리 붙여줘야 돼. 나 입고 나갈 옷이 없어. 올케는 일 안 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당연히 빨리 보낼 수 있지? 시누이가 정말 정중하게 부탁을 했다면 당연히 저도 기분 좋게 들어줬을 겁니다. 하지만 시누이는 제가 집에 온 첫 그 순간부터 단 한 번도 저를 동등하게 본 적이 없습니다. 절 무슨 본인이 마음대로 심부름시켜도 되는 사람으로 보고 있었죠. 학렬상 제가 아래인 것은 맞아도 그렇다고 해서 시누이가 자기 원하는 대로 저를 부려먹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아휴, 그래도 차라리 그렇게 시켜먹고 부려먹기만 했으면 이렇게까지 화가 안 났겠죠. 올케는 그냥 집에 있는 백수고 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으니까 바쁜 정도가 다르잖아. 우린 가족인데 당연히 올케가 바쁜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지. 말끝마다 자기는 공무원이고 난 집에만 있는 사람이라며 은근히 저를 무시하는데 정말 애기 때문에 꾹 참았습니다. 애 앞에서 소리 지르고 화내기 싫어서요. 이대로 몇 번 더 하면은 지쳐서 그만두겠지 하고 생각해도 시누이의 무시는 한도 끝도 없었습니다. 자질구레한 심부름을 시키는 것도 일주일에 두세 번도 넘었어요. 제가 집에만 있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부모님을 대신해서 집안일도 하고 애도 키우고 해야 하는데 시누이는 자꾸 말 같지도 않은 걸 시켜대니 스트레스로 머리가 다 빠질 지경이었습니다. 친구들한테 하소연하고 푸는 것도 한두 번이지 결국 근본적인 게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이래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가 어린이집 다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도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아이가 3살이 되었을 때 시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누이가 시험 합격해서 공무원 생활 잘하는 걸 보니까 너무 부럽다고. 그래서 저도 애 어린이집 보내면서 공부하고 싶다고요. 시부모님은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네가 우리 집에 왔을 때가 너무 어려가지고 애만 키우기에는 참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니 기특하네. 넌 대학도 좋은 곳 갔으니까 그래도 공부머린 충분할 거다.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서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렴. 석호 키우는 거는 우리도 도와줄 테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애도 있는 상황에서 제 욕심을 채우는 게 좋지 않게 보셨을 법도 한데 시부모님은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인들이 손주랑 더 오래 있고 좋다면서 제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셨어요. 그런 시부모님 앞에서 시누이에 대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미안하고 죄송스러웠지만 저로선 더 참을 수 없었기에 이젠 제대로
뭐라도 해볼 때였습니다. 사실 원래 같았으면 지금 아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학교 졸업하고 대기업 준비 열심히 해서 입사하고 월급 받고 살 거라 생각했는데 원래의 계획을 이루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고 일단 시누이가 저를 그렇게까지 무시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시누이보다 더 좋은 자리에 합격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5급 행정고시를 준비했어요. 고시 준비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거 정말 쉬운 거 아니거든요. 저도 그래도 학창시절 그리고 대학 다니면서도 성적 나쁘지 않게 나오고 제법 상위권에 속했는데 고시 공부는 애초에 그런 대학 공부랑은 많이 다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결혼하고 애 키우느라 한동안 아예 무언가를 배우는 행위 자체를 쉬어가지고 그런지 쉽게 공부가 손에 잡히질 않았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해. 원래 고시는 오래 보고 가는 거랬어. 그리고 당신이 원해서 하는 거라는 건 알지만 못 붙어도 괜찮아. 당신 머리 좋고 똑똑하고 열심히 하는 여자인데 그 정도면 그냥 고시라는 게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야. 당신은 어느 분야에서도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도 돼. 제가 코피까지 쏟으면서 공부를 하니까 남편은 제가 걱정이 됐나 봅니다. 천천히 하라고, 설사 못 붙어도 상관없다고. 사실 공부하는 과정이 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주변 사람이 응원해 주니까 버틸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저는 5급 행정고시 준비하면서 5년을 낙방했거든요. 그때마다 시누이가 전화 와서는 올케, 공무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물론 올케 주변엔 진짜 공무원인 내가 있으니까 나도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지만 어디 공무원이 쉬우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몇 년 이상 고생하겠어? 그럴 바엔 애한테 더 신경 쓰는 게 낫지 않아? 올해는 경쟁률이 더 세다고 하는데 정 일하고 싶으면 그냥 일반 회사 다녀. 그리고 엄마 요즘 무릎도 아프다던데 애기 돌보느라 그러는 건데 이제 그 정도면 적당히 좀 하지? 라며 저를 있는 그대로 비웃고 무시했습니다. 사실 한 3번째 떨어졌을 때부터는 제가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실제로 시부모님도 아이를 돌보는 거 힘들어하신 거 맞고요. 하지만 도저히 시누이한테 이렇게 당하고 있을 순 없었습니다. 그렇게 6번째 시험을 도전할 때 전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공부에 임했어요. 그렇게 또 1년 고생을 하고 드디어 육수 끝에 행정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확인하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는지 아시나요? 전화로 합격했음을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남편도 친정 부모도 시부모도 아닌 시누이에게요. 어떻게 보면 제 합격은 시누이의 몫이 아마 오할은 좋게 될 겁니다. 너무 힘들어 포기해야 할까 하다가도 불현듯 스치듯 시누이 얼굴이 생각나는데 코피를 쏟고 잠이 쏟아져도 그 얼굴을 뭉개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항상 생각했죠. 내가 합격하기만 해봐라. 코를 제대로 납작하게 만들어줄 테니. 합격 소식을 확인하고는 정말 합격했단 기쁨보단 시누이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기쁨이 더 배로 다가왔을 정도니까요. 형님, 저 시험 최종 합격했어요. 어쩌면 형님이 제 밑에서 일하실 수도 있겠네요. 아, 아닌가? 생각해보니 기껏해야 동사무소에서 서류 떼주는 일이라는 형님과는 다르게 좀 더 중요하고 있어 보이는 일을 할 것 같긴 하네요. 형님, 저 축하해 주실 거죠? 제가 머릿속에 담아두고 벼르고 벼렸던 말들을 다 하진 못했지만 한껏 비꼬아 말을 하고 시누이가 대답도 하기 전에 그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속이 너무 시원해서 그날 하루 종일 웃었어요. 근데 시누이는 그동안 자기가 한 건 생각을 안 하고 제가 그렇게 말한 게 화가 났는지 그날 남편한테 전화해서 막 뭐라 했나 봐요. 남편이 저보고 합격한 건 너무 축하하지만 사과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당했던 거 남편한테 다 말했습니다. 그동안 당신이랑 어머님한테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참았어. 그러다가 내가 행정고시 합격하고 복수한 거야. 당신이 사과하라고 하는 것도 이해하는데 난 절대 사과 못할 것 같아. 다행히 남편도 제 이야기를 바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본인이 몰라서 미안하다며 제게 사과를 했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신우이가 학벌 콤플렉스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나 스카이 합격했을 때도 누나가 엄청 울었어. 자기는 기껏해야 지방대인데 난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 간다고. 그 이후로는 별로 그런 모습이 안 보여서 잠깐 그러고 말았나 보다 싶었는데 설마 당신에게 그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당신 말이 맞아. 사과 안 해도 돼. 부모님한테도 이 이야기 해야 할 것 같은데 내가 전화할게. 남편은 전화로 시부모님에게도 신우이가 저에게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전부 이야기했고 시부모님도 저한테 거듭 사과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진짜 사과해야 될 사람은 따로 있는데 아무튼 며칠 뒤에 시부모님이 제 행정고시 합격 축하 파티한다고 상다리 부러지게 음식했는데 신우이 부부는 오지도 않았습니다. 대충 들어보니 일도 바쁘고 몸도 아프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핑계인 거 티 확 나더라고요. 연락을 왜 안 했겠어요. 그렇게 저를 무시하다가 제가 자기보다 잘 나가니까 그 꼴 보기 싫어서 안 온 거겠죠. 지금은 연락도 잘 안 합니다. 게다가 며칠 전에는 시부모님 생신이셨는데 매해 참석하더니 이번엔 오지도 않았어요. 정말 왜 그렇게 자기 혼자 나서서 적을 만들고 나쁘게 구는지. 정말 만약에 신우이가 이 사연을 듣고 있다면 꼭 말하고 싶어요. 사람 직업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남 무시하고 그러고 살지 맙시다 형님. 지금은 우월감에 기쁠지 모르겠지만 그거 나중에 본인한테 배로 돌아옵니다.